반갑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관광부 진영이고요. 이제 리뷰 영상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리뷰 영상은 어떤 거다? 신생아 파트 아닙니다. 신생아 파트는 제가 1시간짜리를 다시 추후에 올려드릴 거고요. 지금 뭐다? 아동 간호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동 간호학에 대한 지금 영상을 지금부터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 펴시면 되냐면 우리 교환이요 40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페이지 다 펴셨나요? 뭘 하시면 되냐면 40페이지부터 보시는데 교환을 펴시고,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장 표시하기 좋은, 가장 튀는 그런 색깔을 지금부터 가지고 오시고요. 체크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40페이지. 자, 아동 건강 간호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챕터 1 아동 간호의 기본 개념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아동 간호학의 철학, 그래서 아동 간호학은 아동 동그라미, 가족 동그라미.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아동에게만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 누구? 가족까지 같이요. 그래서 아동, 가족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학문이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아동 간의 궁극적 목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동 동그라미, 가족 동그라미. 그래서 아동과 가족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것. 그래서 아동과 가족을 포함한 가족 중심 간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어디 포커스 두라고요?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다 포커스를 두자. 체크했나요? 갈게요. 자, 4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자, 아동의 권리에서요. 두 번째, 우리나라 아동 헌장. 어린이 헌장은 우리나라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제 제정됐는지 1957년에 제정됐다. 그럼 청소년 헌장은 1990년에 제정됐다. 체크. 자, 그 다음 아동 관련법 한번 보시면 이 법은 뭐가 속하고 뭐고, 그죠? 정의를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모자보건법이니까 모성 동그라미, 영유아 동그라미. 그러니까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 그 다음 영유아 보건법은 영유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유아는 그냥 둘 수 없죠. 보호자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을 해서요. 밑에 아울러 보호자 체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다음 아동복지법 보시면 맨 끝에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 다음 청소년 보호법은 두 번째 줄 중간에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부장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 다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해서 세 번째 줄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동 관련법을 어떻게? 이 법은 뭐고 이 법은 뭐고 하는 부분들을 좀 아셔야 하고요. 아까 다 말씀을 드렸듯이 다 그 단어에 적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뭔지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 체크했어요. 41페이지였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43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43페이지 한번 보시면 맨 아래쪽이에요. 영아 사망률 너무 중요하죠. 영아 사망률. 자, 영아 사망률은요. 그 나라의 주요 보건지표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죠. 이유는 뭐예요? 그쵸? 우리 아이가 그렇게 사망하거나 아플 일이 크게 없다라고 지금 판단한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환경이 지저분하고 복지가 좋지 않아서 영아 사망률이 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그 나라의 주요 보건지표를
우리가 영아 사망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국민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고 다른 나라와의 건강 수준을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에 대한 첫 1년간, 그러니까 12개월의 사망수를 의미를 하고요. 영아 사망률 감소 요인은요, 철저한 주산기 관리. 자, 주산기는 언제라고요? 출산 전과 후에요. 그래서 임신 28주에서 생후 7일까지를 주산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의 관리를 잘 해주면 좋다. 그다음 환경 위생의 개선을 할 때 영아 사망률을 감소한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필기해 드린 게 있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보건 수준이 어떻다? 낮다. 영아 사망률이 낮다는 것은 보건 의료 수준이 높다. 그만큼 환경이 더 안전하다 하는 거 필기한 거 꼭 보셔야 됩니다. 체크. 자, 그다음 44페이지 보시면요, 3번 아동기 이환율은 그럼 뭐냐? 아동기 이환율은 아동기의 질병에 대한 통계를 의미하고요. 질병에 대한 통계죠. 일반적으로 해당 연령 아동 인구 1000명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아동기 이환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크.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발달 이론 한번 보시면요. 발달 이론 혹은 생애 주기 이론은 가족에 대한 예측 가능한 발달 단계를 통해 나아간다고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달을 할 때, 아동이 커갈 때 어떠한 발달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듀발이라는 사람이 가족 발달 8단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알고 계셔야겠죠. 듀발의 가족 발달 단계는 1단계는 결혼과 독립된 가정의 형성, 그러니까 스타트를 결혼으로 끊는 겁니다. 결혼으로. 그 다음 2단계는 양육기 가족입니다. 나이는 1에서 3세. 그때 다 필기해드렸던 거예요. 1에서 3세고 옆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부모 역할에 적응하는 단계. 그다음 3단계는 학령 정기 가족이고요. 3에서 6세입니다. 그래서 옆에 세 번째 줄에 부모와 자녀 모두 만족한 가정을 형성한다. 자, 4단계 학령기 가족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두 번째 줄 보시면 6에서 12세를 의미를 하고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격려하는 단계. 하나 5단계는 청소년기 가족이고요. 오른쪽에 사춘기 자녀의 자율성을 증진해야 된다. 이건 13에서 20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6단계는 진수기 가족입니다. 이거는 첫 자녀 결혼에서 막내 결혼까지를 진수기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모와 성년이 된 자녀 간의 독립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7단계는 중년기 가족이고 이제 은퇴를 하는 단계죠. 그래서 각각 독립적 관심사를 개발하면서 부부 중심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럼 8단계는 노년기 가족이고요. 이때는 은퇴 후 사망 단계입니다. 그래서 퇴직해서 여가를 즐기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말에 가족 발달 단계, 제가 지금 언급했던 부분 위주로 어떤 8단계까지의 특징을 조금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가족 간호중재 한번 보시면 간호사는 아동의 가족 간호중재에 반드시 누구를? 가족 구성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역동 및 가족의 강점과 약점, 이전의 대처 능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뭘 하자? 가족 사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동만 사정하지 말고 누구까지? 가족들까지 모두 사정을 꼼꼼하게 하셔서 어떻게 중재를 해야 한다. 왜? 아동과 가족은 다 하나예요. 묶여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체크했나요? 체크. 자, 그 다음 46페이지 보시면요. 자, 훈육입니다. 2번 훈육 한번 볼게요. 자, 1번. 일반적인 훈육 지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일관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관성은 같은 위반을 했을 때 동일한 훈육 행동을 취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에 대해서 똑같이 일관성 있게 훈육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같은 위반, 동일한 훈육 행동.
자, 그러면 일치성은 뭐냐? 요거는 이제 사람의 포커스를 두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위반 행동에 대해 동일한 훈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에 대해서 똑같이 하는데 누가? 모든 사람이. 이게 일치성이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에요. 훈육 같은 경우에는 아동의 위반 행동이 표출되는 언제? 즉시 훈육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념입니다. 전념이라고 하는 거는 훈육이 필요한 시간과 상황에 전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딴짓하지 말고 훈육에만 포커스를 두세요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줄 내려가서 행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이 아닌, 그러니까 아이에게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요. 행위 자체, 그러니까 틀린 행위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초점을 두고 훈육을 해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훈육 지침이고요. 자, 그다음 2번 훈육 방법입니다. 맨 끝에 매우 중요한 게 나오죠. 타임 아웃. 타임 아웃이 뭐라고 했어요? 그쵸? 그 자기가 잘못한 그곳에서 어떻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만약에 뭐라고요? 그 방에다가 그쵸? 의자 갖다 놓고 반성하고 나오세요. 분리하는 거죠. 그 순간적으로. 그래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한 장소에서 아동을 분리시켜서 한정된 시간 동안 한정된 공간에 아동을 격리시키는 방법을 타임아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체크 알아보십시오. 자, 다음 챕터 2 아동과 사회입니다. 자, 아동 학대의 개념을 보셔야겠네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있죠. 첫 번째 줄 쳐진 거 볼게요.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 체크, 방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성인에 의한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소유적 의미의 방임도 체크를 하십시오. 방임 행위까지 포함을 한다. 그래서 지금 신체적, 정신적, 성적 방임까지를 우리가 아동학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두 줄 내려가서 끝에 보시면 이 정의에서 의미하는 아동의 연령은 것이다. 18세 미만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자, 그 다음 잠시만요. 혹시나 영상 촬영이 잘 되고 있는지 중간에 확인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47페이지를 보시면요. 아동학대의 유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 15, 18, 22에 기출이 된 적이 있고요. 자, 첫 번째, 신체적 학대입니다. 신체적으로 학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찌르기, 때리기, 발로 차기, 물기, 화상 입히기, 흔들기 등이 있고 양육자가 아동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혀서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피학대아 증후군 이건 뭐라고 했어요? 이건 매우 심각한 형태의 학대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다? 우리가 세습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괴롭힘을 당했거나 학대를 당한 부모가요 이것을 학대라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지를 못하고 자녀를 똑같이 괴롭히는 것을 피학대아 증후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심각한 형태의 학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흔들린 아기 증후군입니다. 자, 흔들린 아기 증후군 이건 뭐냐면 아기를 어떻게 해요? 마구마구 흔드는 거죠.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 영아와 어린아이를 난폭하게 흔들어서 초래되는 아동학대의 심각한 형태고요. 이때는 막 머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구토 그리고 두개내 출혈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신체적 학대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그래서 부모나 양육자의 행동이나 위협으로 인해서 밑에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적 학대, 욕설, 아동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파괴하거나 겁을 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성적 학대고요. 아동을 근친상간하거나 강간, 성희롱 등의 행위를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또는 성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아동학대 유형 총 3가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까지 봤어요. 하나 더 뭐라고 했죠? 방임. 48페이지 가시면요, 아동 방임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동의 안녕에 책임이 있는 부모나 양육자가 아동의 기본 요구인 신체적, 교육적, 정서적으로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태만한 것을 우리가 방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총 4가지가 있다. 근데 이 4가지는 어떠한 것이다 라는 거 제가 지금 언급해 드렸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그다음 49페이지 보시면 5번이요. 신고 의무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신고 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25개 직군에 종사자입니다. 그래서 의료인이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언제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가 체크. 자, 그 다음은 쭉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시고, 자, 52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52페이지에 2번 아동학대 예방대책 한번 볼게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우리가 보면은 뭔가 다 일이 터지고 우리가 뭔가를 지금 방어를 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뭐다? 사전 예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사후 대책 마련보다는 사전 예방 체크하세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53페이지 53 넘어가고요. 쭉 넘어갈게요. 자, 57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57페이지 한번 보시면 10번 영양상태 사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의 섭취량을 파악해서 성장 발달에 필요한 만큼의 영양소를 섭취하는지 알아보고 검사를 통해서 영양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평가하는 포괄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래 여기서 잠깐 아동의 영양상태 사정 방법을 조금 비교해서 보십시오. 이거는 뭐고 이건 뭐고. 식사 일기는 1에서 7일 동안 식사와 간식을 포함해서 섭취한 모든 음식, 조리법, 음식의 섭취량을 기록합니다. 근데 언제 한다? 그쵸. 중간에 평범한 날에 체크하세요. 평범한 날에 식사 일기를 쓰거나 음식 섭취에 영향을 미친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평범한 날이냐? 우리가 이런 거 말씀드렸죠. 주말에 우리가 치팅데이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날 우리가 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평범한 날, 우리가 학교 가는 날, 이럴 때 먹는 음식을 가지고 기록하는 것, 이것이 식사 일기. 자, 그 다음 선호식품조사는요. 식품 선호도 조사표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섭취하는 여러 식품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선호를 조사하고 해당 내용을 표로 정리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사표입니다. 자, 식품 섭취 빈도 조사는 얼마나 자주 이거잖아요. 식품 섭취 빈도 질문지를 이용해서 특정 기간 동안에 특정 음식을 얼마나 자주 먹었는지 묻는 거예요. 자, 다음 24시간 음식 섭취법, 섭취 기억법. 식단을 사정할 때 지난 24시간 동안 섭취한 음식을 묻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부모 또는 아동에게 지난 24시간 동안 먹은 음식들을 전부 말하도록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설명하도록 한 후에 언제부터? 우리가 저기부터 얘기 안 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최근 사건부터 가서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사건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일상생활과 음식 섭취를 함께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동의 영양 상태 사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이건 뭐고 이건 뭐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페이지 보시면요. 성장 사정입니다. 자, 성장은 뭘 뜻하느냐? 이거 보시라는 거죠. 성장은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수와 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신체 각 부분에 동그라미에서 양적인 증가, 질적인 거 아닙니다. 양적인 거, 그래서 키나 몸무게 같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59페이지 갈까요? 자, 59페이지 보시면
3번 머리 둘레입니다. 머리 둘레는 두뇌 발달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36개월까지의 영유아 그리고 머리의 크기가 의심스러운 아동은요 머리 둘레를 주기적으로 측정해서 측정치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둘레는 머리의 가장 큰 둘레를 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가 있으면 우리가 위에는 작죠. 그래서 우리 이마 쪽부터 시작해서 여기 뒤에 후두 윤기라고 있습니다. 그 뒤에까지를 삥 돌아서 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 둘레는 머리의 가장 큰 둘레를 측정을 하고요. 즉 양쪽 눈썹과 귀 윗부분을 지나서 두 개 뒷부분 후두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삥 둘러서 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아요. 체크하고 오시죠. 그렇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갈 거예요. 쭉 넘어가시고요. 64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64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가족 사정을 할 건데 우리가 아동만 사정한다고 안 했잖아요. 그죠? 가족도 우리가 꼼꼼히 체크를 해서 가족까지 어떻게 우리가 잘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가족 구조와 기능의 사정을 할 때는 우리가 면담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면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라포입니다. 신뢰관계를 먼저 형성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가족과 면담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이렇게 되어 있으니 한번 볼게요. 고려해야 될 사항. 가족 면담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편리한 시간을 선택해서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원하는 시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가족들이. 다음 면담 시작 시 면담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줄 내려가셔서 초기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가족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유도를 하고 이 과정에서 가족의 전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그러니까 편안함을 느끼게 그죠? 조금 다른 얘기들을 하라는 소리야. 라포 형성이 된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끝에 보시면 가족 전체에 초점을 주셔야 되고요. 그 아동 혼자만이 아니고 가족 전체. 그 다음 밑에 면담을 종결할 때는 논의된 내용과 추가 면담 계획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사정할 때, 가족 면담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고려해야 될 사항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신체 사정인데요. 자, 65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65페이지 보시면 신체 검진할 때 아동의 준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연령별 신체 검진 접근법 이게 2024년도에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영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영아부터 한번 보시면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영아는 몇 세부터 몇 세? 이런 거 좀 아셔야 되죠. 자, 그래서 영아는 0에서 1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모 무릎에 앉히고 3번 불안을 주는 검진은 가장 나중에 수행한다. 입은 울 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체 검진 중 반사 확인, 몸으로 반사 확인 또 마지막에 하시고요. 영화를 보고 미소 짓고 부드러우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대해주셔야 되고요. 설탕물을 놓은 젖병이나 수유로 달래고 갑작스러운 행동은 피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화. 그 다음에 이번 유아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세를 말합니다. 그다음 부모의 무릎 위나 곁에 앉거나 서도록 하고요. 놀이를 통해서 신체 부위를 검진할 수 있고 4번 불안감을 주는 검진은 가장 나중에 수행하고요. 부모에게 겉옷을 벗기게 하고 비협조적이면 재빨리 검진을 수행하고 필요시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적당히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진에 대해 짧게 설명하시고 협조적 행동에는 칭찬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유아. 그 다음 학령 정기는 3에서 6세를 말합니다. 유치원생을 말하고요. 서거나 앉는 자세, 부모와 가까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요. 3번 보시면 검진 시 숫자 세기, 책 이름 말하기, 좋아하는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으로 협조를 구합니다.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요. 기구를 관찰하고 가지고 놀게 하고 검진 과정을 이야기로 꾸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학령기고요. 6에서 12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5학년의 아동은 생식기를 마지막에 검진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셔야 되고요.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 기구의 목적과 검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검진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시범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청소년기는 12세 이후를 말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 검진하는 부분만 노출시켜서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청소년기예요. 그리고 3번 보시면 성적 발달에 대해 사실적으로 언급을 하시고 4번 생기 검진은 마지막에 시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동의 준비는 연령별 신체 검진 접근법과 연령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꼭 체크해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쭉 넘어갑니다. 어디 보시냐? 67페이지일게요. 67페이지 보시면 6번 눈 이렇게 돼 있죠. 자, 눈에서 우리가 체크할 거 1번 외양 분비물과 색에서 네 번째 줄이죠. 황색 공막은 황란, 창백한 결막은 빈혈을 나타낸다. 그리고 밑에 안구의 위치와 움직임 한번 보시면 안구진탕증은 안구가 불수의적으로 좌우 상하 또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안구진탕증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줄 내려갈게요. 밝은 불빛을 아동의 눈에 비치면 불빛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눈을 깜빡이는 눈 깜빡 반사가 신생아기부터 정상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동공검사가 2024년도에 기출된 적이 있죠. 그래서 대광 반사 좀 보셔야 돼요. 아동에게 먼 곳을 응시하도록 한 뒤에 동공의 빛을 비춥니다. 그래서 빛이 접근하면 동공은 수축하고요. 빛이 멀어지면 동공이 커지는 대광 반사.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펜라이트를 어떻게 비췄을 때 수축하고 펜라이트를 떼면 어떻게 확대가 되는 그런 것을 대광 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동공검사. 대광 반사죠. 자, 그다음 68페이지 보시면 사시검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시검진은 생후 4개월에서 4개월까지 양아시가 발달하기 때문에 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는 6에서 18개월 사이에 시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각막광 검사라는 게 있어요. 각막에 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양쪽 눈의 각막에서 어느 지점에 반사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양쪽 각막에 같은 위치에 비치면서 대칭을 이루는 것이 정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시력검사 한번 볼까요? 6번 시력검사 보시면 세 번째 줄 성인의 정상 시력인 1.00 언제? 6에서 7세경에 도달을 한다 하는 거까지 보시면 됩니다. 됐죠? 따라오시죠? 자, 그 다음 69페이지 볼까요? 69페이지 보시면 귀의 내부 구조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줄 볼게요. 영아는요, 이개를 후 하방에 6시와 9시 사이 방향으로 당겨서 이들을 곧게함에 삽입하고요. 그러니까 후 하방으로 당기세요. 영아의 경우에는. 근데 3세 이상인 경우에는 10시 방향의 후 상방으로 당겨서 이개와 후방을 시리느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알아라는 거예요. 위로 당길 것인지 아래로 당길 것인지 우리가 체크를 할 때 귀를 볼 때. 그러니까 3세 미만일 때는 후하방, 3세 이상일 때는 후상방으로 당겨서 검사를 하세요. 자, 고막은요 투명하고 밝은 진주빛 혹은 회색이 정상입니다. 체크. 자, 그 다음 쭉 넘어갑니다. 71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71페이지 보시면 10번의 복부 한번 볼게요. 복부는 다른 검진하고는 다르다고 했어요. 순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보셔야 합니다. 자, 복부는 시진, 청진, 하진, 촉진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청, 타, 촉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지고 치는 게 뒤로 갔어요. 그 이유는 촉진을 먼저 할 경우에는 장 운동이 자극을 받아서요 부정확한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청, 타, 촉 순으로 진행이 된다. 자, 그래서 맨 밑에 촉진 한번 보시면요, 맨 밑에 복부 촉진 마지막에는 압동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깊게 눌렀다 떼는 것을 최대한 제일 마지막으로 가지고 가셔서 촉진을 하십니다. 다 장운동이 우리가 잘못 부정확한 소리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74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7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영화의 역량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식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영화의 역량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보시면 4에서 6개월 이후 보충 시기로 고형식을 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보충 시기는 이유식을 말합니다. 그 4에서 6개월 이후에 이유식을 시작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식 시작 시기는 4에서 6개월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보충 시기 먹이는 방법에서요. 4줄 내려가시면 새로운 음식을 추가할 때는 알레르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4에서 7일 돼 있는데 3에서 7일로 그냥 통일해서 외울게요. 3에서 7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한 가지씩 시도를 해야 됩니다. 알레르기를 흔히 일으키는 식품들 밑에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 우리가 애기들 이유식할 때 하나씩 주는 이유가 알레르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한 번 줄 때 한 가지 음식을 주고 며칠? 4에서 7일 동안 먹여보라는 거죠. 일주일 동안 이거 먹여보고 괜찮으면 또 다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보충 시기를 먹이는 방법 한번 볼게요. 자, 박스 4-2 보시면요. 고형식은 반드시 숟가락으로 먹여야 하고요. 젖병에 혼합해서 구멍이 큰 젖꼭지로 먹여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맛을 배우는 즐거움과 미각의 발달을 저해하고요. 씹어먹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땡 보시면 긴 숟가락을 사용해서 혀 뒤쪽으로 소량씩 떠넣으시면 됩니다. 왜? 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자, 영화가 배가 고플 때는 고형식을 먼저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식 먼저 하는 것이 좋고, 우유를 완전히 먹인 후에 새로운 음식을 먹이면 영화가 포만감 때문에 먹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유식을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유보다 먼저 이유식을 먼저 주세요. 하는 부분은 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5페이지요. 자, 4번 한번 볼까요? 6에서 12개월 부분 한번 보시면 이유식을 시작하는 시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네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출생 시에 철분 저장이 끝나는 6개월쯤에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6개월이긴 하지만 4에서 6개월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써있는 6개월쯤은 또 우리가 또 통일되는 게 있죠. 전리가 나는 시기 6개월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 시작한다고 얘기했고요. 자, 동그란 3번 보시면 고형식 첨가가 4에서 6개월이 적당한 이유. 이 말은 이유식이 4에서 6개월이 적당한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영아의 체내 영양소 저장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철분의 결핍이 이때 생긴다. 그 다음 침 및 장효소는 6개월 이후에 생성이 된다. 그리고 밑에 밀어내기 반사가 그때 사라진다. 6에서 8개월에 첫 치아가 출현한다. 그리고 끝에 삼키는 기술이 조절된다. 그래서 4에서 6개월이 이유식을 하기에 굉장히 적당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이유식 주의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합니다. 고형식은 한 번에 한 가지 음식만 제공함. 그 다음 한 가지 음식을 적어도 3에서 7일간 먹인다. 왜 이 두 가지를 하느냐? 한 가지 음식을 왜 3에서 7일 먹이느냐? 알레르기 여부 확인을 위해서 그렇죠. 자, 그 다음 젖이나 우유를 먹이기 전에 이유식을 먼저 제공한다. 그리고 순서가 있습니다. 쌀, 야채, 과일, 고기 순으로 준다. 밑에 생리적인 밀어내기 반사가 나타날 시에 이유식을 혀 뒤로 넣어준다. 모유량을 줄일 필요는 없다. 고형식은 반드시 숟가락으로 먹인다 하는 거 체크. 자, 그 다음 고형식이 준비입니다. 자, 4에서 6개월에 쌀 미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쌀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쌀은 철분 함유량이 많고 소화가 잘 되고 알레르기 유발이 가장 적어서 이유식 시작 음식으로 매우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6, 7개월에는 이제 야채를 주는데 과일은 야채보다 철 함량이 적기 때문에 야채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과 같은 황색 야채에서 녹색 야채 순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7에서 8개월에는 과일을 줍니다. 바나나로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8에서 9개월에는 고기 간 것, 그리고 중요하죠. 계란 노른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흰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흰자는 알레르기 유발 음식입니다. 자, 그 다음 7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계란은 8개월 이후에 끓는 물에 완전히 익혀서 노른자만 먹입니다. 그래서 계란 흰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12개월 이후에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줄 내려가셔서 새로운 음식은 한 번에 1개씩 준다. 밑에 땅콩, 건포도, 팝콘, 껌, 사탕, 핫도그 등은 흡입 및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 몇 살까지? 4세까지 금기다. 12개월이 지나서 먹이도록 권장하는 음식은 생우유, 계란 흰자, 초콜릿, 꿀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밑에 팁 한 번 더 볼게요. 이유식 시작 시기는 6개월이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유식 시작 시기 4에서 6개월. 그렇죠. 그리고 쌀, 야채, 과일, 고기 순이고요. 고형식은 한 번에 한 가지 음식을 주고요. 최소 3에서 7일 간격으로 준다. 자, 그 다음 스스로 먹기 되어 있죠. 그래서 젖대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유 수유나 젖병 수유를 중단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생후 8에서 9개월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2개월까지는요. 젖병을 끊고 컵으로 먹이도록 합니다. 이는 젖병 충치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밑에 보시면 한 삽과 1세 때 스스로 컵으로 마실 수가 있고요. 완전히 스스로 먹는 것은 18개월의 경우에나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은 77페이지 볼게요. 2번 구강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강관리에서 유치의 발달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생후 2년 6개월, 30개월 경이 되면 20개 유치가 모두 출하한다. 여기서 잠깐 한번 보시면 유치 관리예요. 처음 전리가 나면 바로 구강위생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영아는 잇몸이 약하기 때문에 칫솔보다는 젖은 헝겊으로 깨끗하게 닦아주도록 해야 되고요. 치아가 나는 기간에 치주방은 약간 부어오르고 홍조, 악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영아는 치아가 나는 기간에 침 흘림, 보채, 깨물는 욕구가 증가하고요. 얼린 토스트 조각 등의 음식을 쉽게 하거나 이걸 많이 쓰죠. 치발기, 치아 발육기를 적절한 연령에 맞춰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 78페이지 한번 볼게요. 78페이지 보시면 2번 치과 검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만 2에서 2세 반이면 이때가 30개월을 말합니다. 유치가 모두 20개 유치가 나오기 때문에 늦어도 2세 반까지는 치과 검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아닌 거 아직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구강 관리였고요. 자, 그 다음 79페이지 보시면 3번 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가애들의 수면은 하루 보통 14에서 18시간을 잡니다. 하루 2번의 낮잠과 밤잠을 자고요. 적절한 수면을 위해서 3에서 4개월 경부터 밤중 수유를 중단하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대부분 REM 수면입니다. REM 수면이 대부분이고요. 영아 돌연사 증후군 예방을 위해서 옆으로 뉘거나 똑바로 재우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안 되는 거 보위 엎드리면 안 됩니다. 보기로 있으면 아이가 어떻게 숨이 막히겠죠. 그래서 보기는 절대 안 된다. 영아의 머리 주변에 베개나 봉제 인형을 두지 않고 영아와 보호자가 한 침대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베개나 인형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애기가 파묻힐 수도 있고 그리고 보호자가 어떻게 눌러서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피해 주시고 그리고 낯가림이 분리불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지 기능의 발달함에 따라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6에서 7개월이 시작이 되고 8개월경에 극치를 이룹니다. 낯가림과 함께 분리불안이 나타나서 영아는 어머니가 주 양육자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울음을 통해 불쾌감을 호소하지만 괜찮아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렵지 않게 달래진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면이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일단 보셔야 되는 거 비형 간염 어떻게 하느냐.
비형간염 3차로 맞습니다. 1차는 1주, 그 다음 2차는 1개월, 그 다음에 3차는 6개월. 그래서 0, 1, 6 순으로 비형간염 주사를 맞는다. 체크. 자, 그 다음 80페이지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게요. 예방접종 금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에 금기냐? 급성 열성 질환, 발진, 심혈관계, 신장, 간질환, 백혈병, 악성 종양, 면역결핍성 질환, 면역 억제 치료 중인 경우, 예방접종 시 과민 반응이 나타났을 경우에 금기. 근데 경미한 질환의 경우에는 정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도 됩니다. 다른 주사기로 다른 부위에 주사를 하면 돼요. 두 가지 이상의 생백신은 동시 접종을 못할 경우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제가 앞에서 예방접종을 리뷰를 안 해드린 이유가 이거를 보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국가 예방접종의 종류와 특징 한번 보시면 DTaP, TDAP, TD 이거는 디프테리아 화상풍 백일입니다. 디베파 주사인데요. 자, 간격 말씀드렸어요. 2개월부터 2개월 간격으로 3회 접종합니다. 그러니까 2, 4, 6 간격으로 주사를 맞는다. 체크. 근데 얘는 영구 면역이 없기 때문에 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 11에서 12세에 TDAP, TD로 접종을 합니다. TDAP, TD가 성인용 디베파 주사예요. 이후 10년마다 TD를 재접종합니다. TDAP 같은 경우는 디프테리아 화상풍 백일의 주사지만 TD는 뭐가 빠져요? 백일해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뭘 만드는 게 더 낫다? TDAP를 만드는 게 더 낫죠. 세 개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만 11세 이후의 접종 중에는 한 번은 나오잖아요. TDAP로 접종해라. 자, 그 다음 폴리오는 소아마비 백신이고요. HIV는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 MMR 주사는 홍역, 이하선염, 풍진 바이러스를 얘기를 하고요. 홍역 유행 시에는 생후 6에서 11개월에 홍역 단독 백신이나 MMR로 조기 접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 정규 접종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규 접종은 여기서부터죠. 생후 12에서 15개월에는 1차입니다. MMR 1차고요. 4에서 6세는 MMR 재접종돼 있죠. 이게 2차 주사입니다. 체크. 자, 그 다음 인플루엔자입니다. 이건 독감 주사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새로운 A형의 효과적인 백신이 계속 매년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체크, 매년에 시행한다. 고위험군인 6에서 23개월 아동과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추천이 된다. 매년 주사를 맞아야 된다. 자, 그다음 5번 보시면 예방접종 시 간호가 있어요. 자, 예방접종 언제 한다? 가능한 오전에 한다. 대부분 부작용은 24시간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접종을 할 경우에는 유아가 수면 중에 부작용이 발생하기 쉬워서 이를 감지하기가 어렵고요. 예방접종은 20-30분 동안은 병원에 머무를 것을 권장합니다. 갑작스러운 경련 등의 부작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동의 상태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날 경우에는 타이레놀을 씁니다. 절대 안 되는 거 아스피린. 아스피린은 라이 증후군을 유발하기 때문에 금기입니다. 그래서 라이 증후군은 미토콘드리아 기능 상실이 되는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머리, 뇌와 간 쪽에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사망할 수가 있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방접종이에요. 자,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아동 발달과 놀이 81페이지입니다. 자, 보시면 표 밑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방관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방관, 아동이 다른 아동들의 놀이를 지켜보기만 하는 거고요. 단독놀이는 다른 아동이 사용하는 것과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서 독립적으로 노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체 부위를 가지고 탐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 보고 발 잡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평행놀이는 비슷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만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밀고 당기는 장난감 같은 것들을 많이 쓰고요. 결국에 평행놀이는 상호작용이 없음. 자, 연합놀이는 동일한 놀이에 같이 참여해서 장난감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은 합니다. 근데 공동
공동의 목표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 협동놀이는요. 집단의 규칙을 지키고 목표 체크하세요. 목표와 성취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놉니다. 그러니까 협동놀이는 뭐다? 목표가 있다입니다. 자, 82페이지 보시면 3번 장난감이에요. 발달 단계에 적합한 장난감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보시면 영아기 놀이 0에서 1세입니다. 단독 놀이를 하고요. 자신의 신체 부위를 가지고 탐색을 합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끝에 딸랑이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놀고요. 그다음 2번 유아기 놀이입니다. 1에서 3세이고요. 평행 놀이를 합니다. 또래의 옆에서 놀지만 함께 놀지 않습니다. 이 뜻은 상호작용이 없다. 그 다음 3번 학령정기 놀이 보시면요. 3에서 6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연합놀이를 해요. 그래서 보이는 놀이에 참여하고 장난감을 빌려주지만 체크 공동의 목표가 없음. 그러니까 상호작용은 있되 목표가 없다. 자, 그 다음 4번 학령기 놀이입니다. 6에서 12세를 말하고요. 협동놀이, 그래서 매일 활동적 놀이나 스포츠를 통한 신체 활동을 격려하고요. 줄넘기, 두발 자전거 타기, 수수께끼, 복잡한 퍼즐, 보드게임, 또래 집단, 친구와 학교 중심적인 생활을 합니다. 결국 목표가 있음. 체크. 자, 그 다음 우리 82페이지에서 이제 안전과 사고 예방입니다. 거기서 83페이지 보시면 낙상 볼게요. 2번 낙상. 영아 사망의 주요 원인 1이고요. 4개월 이후 영아에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뒤집기를 시작할 때 굉장히 위험해요. 4, 5개월 경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침상 난간을 잡고 기어 오르기 때문에 일반 침대로 바꿔주되 매트리스를 가장 낮게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번 시 침대 난간을 완전 올려야 되고 침대 바퀴는 항상 고정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하나 혼자 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교통사고예요. 밑에 보시면 연령에 맞는 적정한 보조 안전장치를 사용해야 됩니다. 카시트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아의 체중에 적정한 사이즈를 선택하시고 영유아를 위한 전원장치에서 9kg 이하의 영유아는 후방 주시랍니다. 그래서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뒷좌석 시트를 마주보는 형태로 둔다. 절대로 차 안에 혼자 두지 않도록 한다 하는 것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4페이지 볼게요. 자, 84페이지 보시면 6번 흡인입니다. 흡인은 팝콘, 딱딱한 사탕, 땅콩 이런 것들 먹지 않게 해야 되고요. 눕혀서 수유하지 않습니다. 흡인으로 인한 질식 위험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5페이지 달래기 젖꼭지를 끈으로 연결해서 영아의 목에 걸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청색증, 기침 등의 저산스증을 보이게 되면은 복부 압박을 통한 하임리히법을 실시를 하는데요. 영아의 경우에는 그죠? 하임리히법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쳐주는 거죠. 그래서 영아의 얼굴을 아래로 향하게 한 후 머리는 60도 정도 맞추고 영아의 견갑골 사이에 힘주어 몇 회? 5회 팡팡팡팡팡 칩니다. 그래서 분비물 배출이 안 될 시에 다시 영아를 앞쪽으로 뒤집어요. 흉부 압박 부위를 두 손가락으로 5회 압박합니다. 영아는 0에서 1세 그 애기들은 어떻게 한다? 먼저 5회 등을 친다. 뒤집어서 가슴 압박을 5회 한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1세 이후에 아동들 어떻게 하임리히법을 할 수가 있겠죠.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잘 따라오 계시죠? 자, 87페이지 보시면 챕터 5 아동기 성장 발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발달 단계 분류 한 번 더 합니다. 태아기 출생 전, 신생아기 출생에서 생후 4주, 영아기는 4주에서 1세, 유아기는 1에서 3세, 학령정기는 3에서 6세, 학령기는 6에서 12세, 청소년기는 10에서 18세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아동기 성장 발달의 이해 한번 보시면 자, 성장 발달의 개념이 원리 너무 중요합니다. 자, 성장은 양적 변화입니다. 세포의 증가고요, 신장과 체중. 그다음 발달은 전생에서 걸쳐 일어나는 질적 변화입니다. 그때 있어요. 언어 습득 같은 거. 성장 발달 원리 한번 보시면 복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 발달
발달은 여러 가지 측면인 상호 관련된 복합성을 띠고 있습니다. 연속적 비가역적이요.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일정 동안 지속해서 실생부터 사망까지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받아서 이루어져요. 복합성. 그 다음 88페이지 방향성입니다. 발달에는 일정한 방향이 있어요. 두미 발달이고요. 두부에서 미부, 그러니까 머리가 먼저 빨리 자라고 몸통 다리 순으로 자라요. 근원 발달입니다. 중심에서 말초, 그러니까 가까운 부분에서 먼 부분으로 우리가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세분화의 원리입니다. 전체적인 것에서 구체적으로, 단순에서 복잡, 포괄해서 특수로 이렇게 세분화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순차적이고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1번 연속적인 과정으로 예측이 가능하고요. 성장 속도는 아동이 성숙함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영아기 청소년기 가장 빠르죠. 3번 보시면 속도로 발달하면, 다양한 속도로 발달하면 개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계는 영아기에 빠르게 성장하고요. 림프 조직은 6세가 되는 성인 수준, 생식기는 사춘기, 이런 발달 단계의 순서를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어요. 최적의 성장 발달이 달성되는 민감한 시기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발달이 촉진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를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적절한 환경 자극이 주어지지 못하면 특정 영역의 발달에 결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뇌는 생후 2년 동안에 성인의 80%에 가깝게 성장하기 때문에 2세까지가 두뇌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5번 발달의 속도는요. 발달에는 정확하고 일정한 순서가 있어서 예측 가능하지만 발달의 모든 영역의 속도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끝에 보시면 태아기, 영아기, 청소년기에 급성장이 일어난다 하는 것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9페이지 보시면 2번 아동의 발달 단계별 신체 성장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영아의 신체 성장과 감각 발달 보시면 신체 성장은 신체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신장은요 1세 때 출생 시 1.5배가 돼요. 체중은 1세 때 3배가 됩니다. 두위 및 흉위 같은 경우는 생후 1년 이후에 두위보다 흉위가 더 커집니다. 자, 그 다음 90페이지 영아의 신체 성장 한번 보시면요. 자, 1개월에는 첫 6개월간 몸무게가 일주일에 150에서 210g씩, 키가 한 달에 2.5에서 3cm씩, 머리 둘레가 한 달에 1.3cm씩 증가를 하고요. 원시 반사가 강합니다. 2개월은 소춘문이 닫히고요. 3개월에는 원시 반사가 사라지고 4개월에는 출생 시 몸무게가 2배가 됩니다. 보유 반사, 노로 반사, 긴장성 경반사가 사라집니다. 자, 6개월 때는 아래 앞니 2개가 나기 시작을 하고요. 7개월에는 후반기 6개월간 몸무게는 일주일에 90에서 150g씩 증가하고 키는 한 달에 1.25에서 1.5cm 증가하고요. 머리둘레는 한 달에 0.6cm 증가합니다. 위앞니가 나고요. 8개월에는 낙하산 반사가 나타나고요. 9개월에는 위측 절치가 나고 10개월에는 위로정의 반사가 강해집니다. 11개월은 아래 측절치가 나고요. 12개월에는 출생시 몸무게의 3배가 되고 출생시 키의 1.5배가 되고요. 머리 둘레와 가슴 둘레가 같아지고 전니가 6개에서 8개 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제가 반사라든지 이런 거 설명은 앞에 영상에서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91페이지 보시면요. 유아의 신체 성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볼게요. 유아의 신체 성장 15개월에는요. 성장률 감소로 키와 몸무게가 서서히 증가하고요. 키, 남아는 78.2cm, 여아는 76.9cm, 몸무게는 남아 10.4kg, 여아는 9.8kg가 됩니다. 18개월쯤에 대천문이 폐쇄가 돼요. 우리가 대천문 폐쇄는 12에서 18개월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바빈스키 반사 소실, 방광 및 항문 발약근이 조절된다. 자, 그 다음 24개월은 성인 키의 50%, 몸무게는 남아 12.3kg, 여아는 11.7kg입니다. 가슴 둘레는 흉위가
크기가 보기보다 커지고요. 대소변 가리기 훈련이 가능합니다. 자, 30개월은 세 번째, 전립 20개가 모두 나고요. 맨 밑에 낮에 대소변을 가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맨 밑에 보시면 4번 학령기 아동의 신체 성장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초등학생 때죠. 이때는 성장이 일정하면서 좀 느려집니다. 그래서 1년에 2, 3cm씩 자라게 되고요. 남아보다 여자아이가 더 크죠. 여아가 더 크고요. 신체 비율은 하지의 성장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더 길어져 날씬해 보이고요. 무게 중심이 하체에 쏠려요. 밑에 골격이 자라고 지방이 줄어들면서 몸무게에서 근육의 비율이 증가하고요. 5번 보시면 유치가 모두 빠지고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고요. 이때는 매일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아동의 발달 단계는 운동 발달이에요. 자, 영아의 운동 발달 한번 보시면 자, 4개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월 머리를 가릴 수 있고요. 누운 채로 좌우로 몸을 돌릴 수가 있어요. 5개월 몸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복부에서 등으로 뒤집기죠. 6개월은 구를 수 있어요. 등에서 복부로 양방향으로 엎드린 채 양발의 몸무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되짚기라고 해요. 8개월에는 도움 없이 앉을 수 있고요. 9개월은 기어다닙니다. 10개월은 가구를 잡고 일어나고요. 12개월은 첫 걸음, 가구를 잡고 걸어다닙니다. 보행 능력을 획득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93페이지 보시면 2번 미세 운동 발달이에요. 이거는 근위부에서 원위부로 우리가 발달을 하게 되고요. 2에서 3개월 한번 보시면 주먹을 펴게 되고 점차적으로 손을 벌려서 물체를 잡을 수 있습니다. 8개월에는 한 손으로 다른 손으로 물건을 옮겨 잡을 수 있고요. 10개월에는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물건을 잡을 수 있고 12개월에는 수저와 컵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처부는 12에서 18개월경에 폐쇄가 되고요. 소처부는 2, 3개월경에 닫힙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밑에 보시면 이 유아의 운동 발달 한번 보시면요. 15개월에는요. 숟가락을 잡을 수 있고요. 계단 기어 오를 수 있으나 도움 없이는 내려올 수 없음. 블록은 2개까지 쌓을 수 있다. 94페이지 2번 18개월은 세 번째 줄 도움 없이 두 발로 계단을 오를 수 있음. 블록 3, 4개 쌓을 수 있음. 18에서 24개월 사이에 스스로 옷을 벗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배변 훈련 가능함. 24개월은 두 발로 계단 내려올 수 있음. 그리고 밑에 24에서 36개월 사이에 최소한의 도구로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음. 30개월은 한 계단을 두 발로 오르내릴 수 있음. 한 발로 잠시 서 있을 수 있으면 멀리 점프할 수 있음. 그 다음에 3개 내려가셔서 8개 블록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3세 때는 오를 때는 교대로 밟았고 오르고 내려올 때는 한 계단에 두 발로 내려올 수 있음. 동그라미를 보고 그리거나 가위로 그림을 따라 올릴 수 있음. 3발 자전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거 보셔야 됩니다. 자, 95페이지 보시면 학령정기 아동의 운동 발달입니다. 3에서 6세 유치원생이에요. 섬세한 동작 발달. 그리고 밑에 사람을 좀 더 세분화해서 그리게 됩니다. 4세 때는 세 부분으로, 5세 때는 6에서 7부분으로. 그 다음에 4세 때는요, 계단 오르내리는 거 모두 교대로 밟고 가능합니다. 그때 보시면 다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4줄 내려가시면 학령정기 끝나기 전에 왼손잡이 또는 오른손잡이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학령기 아동의 운동 발달 한번 볼까요? 6에서 12세 초등학생을 얘기를 하고요. 맨 밑에 과도한 신체 활동은 손상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골절을 자주 발생시킵니다. 그 밑에 성장통 볼게요. 성장통은 성장기 과정 중 아동의 하태부나 대퇴부 신부 근육 중 하지 관절의 뚜렷한 원인이 없이 간헐적으로 근육이 당긴다거나 관절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질환입니다. 주로 저녁에 통증을 호소하고요. 낮 동안의 과도한 신체 활동으로 인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휴식을 취하면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스럽게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휴식이나 온욕이나 가벼운 마사지, 진통제로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쭉 넘어가서 97페이지 볼까요? 자, 97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발달평가입니다. 첫 번째, 한국의 덴버 2를 이용한 아동 발달 평가 덴버 발달 선별 검사 DDST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줄, 잠재적인 발달 문제 혹은 그 위험성을 선별하기 위해 개발이 됐고요. 검사 도구의 민감도를 높이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1990년에 덴버 2를 개발했습니다. 1번, 출생 시부터 6세까지 아동의 발달 사정, 잠재적인 발달 문제를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밑에 세부에서 6세까지 아동에게 적용을 합니다. 4개의 영역 검사가 있어요. 개인 사회성, 미세운동 적응, 언어 영역, 전체 운동 영역, 이 4가지를 다룹니다. 자, 그 다음 주의사항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줄, 선별 검사가 지능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발달 지연 위험이 있는 유아와 아동을 확인하는 검사라는 것을 설명해야 하고요. 밑에 보시면 미숙아의 경우에는 연령선을 교정해서 수정된 나이를 이용해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검사 결과는 정상 발달은 지연 항목이 없고 주의 항목이 1개까지입니다. 의심스러운 발달인 경우에는 1-2주일 내에 재검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98페이지 갑니다. 결과의 해석 한번 보시면 정상은요, 지연은 없고 주의가 1개 이하, 의심은 1개 이상의 지연이 있거나 주의가 2개 이상. 그 다음 동그라미 6번 한번 보시면 의심 또는 검사 불가를 보인 대상자에 대한 권유 되어 있죠. 어떻게 하느냐? 1-2주 뒤에 재검을 받도록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98페이지까지 따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 99페이지 한번 보시면 챕터 6, 아동의 성장 발달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영아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줄, 2개월의 배냇짓, 사회적 미소를 보입니다. 그 다음 유아기는 1에서 3세고 분노 발작, 거부증, 의식주의 같은 행동 양식을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보시면 영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서 두 번째 거 볼게요. 낯가림과 분리불안. 낯가림은 양육자와 애착이 형성되고 낯선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5에서 6개월에 시작되고 6에서 8개월경에 최고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6에서 8개월에 대상 영속성 개념 발달로 낯가림이 시작되고요. 100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줄, 영아가 낯선 사람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분리불안이에요. 그래서 영아의 인지 발달에서 대상 영속성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착을 형성한 양육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분리불안을 경험하고 양육자를 찾아서 이제 웃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월이 되면 양육자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곁을 떠난다는 것을 예상하고 미리 저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9에서 10개월의 분리불안을 느끼고 낯가림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8개월경, 8에서 10개월경 이렇게 조금 통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대상 영속성 개념이 발달하면서 낯가림과 분리불안이 생기게 됩니다. 중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가까운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자주 방문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아동과 친해져 부모가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담요나 장난감 같은 이행적 대상을 주어서 부모와 항상 함께 있음을 확신시켜준다. 낯선 사람이 접근할 때에는 부모와 대화하면서 영아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될 수 있는 한 신체 접촉을 피하고 잘 웃는 것이 방법이다. 외출 중에는 전화를 걸어서 목소리 듣게 한다 하는 게 분리불안을 중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101페이지 갑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영아돌연사 증후군 예방법 있어요. 엎드려 재우지 않는 거죠. 보기로 재우지 않는다. 너무 부드럽고 푹신한 침구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줄 내려가서 아기와 소파와 같은 곳에 자지 않는다. 특히 11주 미만 영아는 아기 침대에 따로 재웠다 하는 거. 자, 그 다음 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분노 발작이고요. 자, 분노 발작 같은 경우에는 분노 발작 혹은 떼쓰기는 좌절감에 대한 유아의 전형적인 반응으로 자율성 증진에 의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 줄 내려가시면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압도당한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고 느낄 때 분노 발작이 발생합니다. 만 4세 이후에는 사라지고요. 유아는 격렬하게 저항함으로써 자신의 독립을 주장합니다.
바닥에 들어눕고 발로 차고 숨이 넘어갈 듯이 울기도 합니다. 대처 방안 보시면 유아가 진정될 때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으로 대하는 것이 좋고 부모는 일관적인 태도를 대하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거부증이에요. 유아는 질문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이 싫어, 안 돼라는 거부증을 보임으로써 자율감을 표현합니다. 자, 부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근데 이거는요 정상적인 발달 심리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 102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줄, 자율성의 성취 과정에서 정상적인 요구가 암시되는 것을 반대로 하는 경향입니다. 대처는 무조건적인 명령이 아니라 아동이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밑에 보시면 부모가 유아의 거부증이 정상임을 확인하고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식주의입니다. 의식주의는 유아가 자율함을 표현한 또 다른 방식이고요, 특정 상황에서 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과 같은 수저나 컵을 사용하는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러한 행동은 유아에게 안정감을 줘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취침시간, 식사시간 같은 일상의 의식적 반복을 통해서 아동이 편안함과 안전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같은 컵, 같은 수저를 사용하는 동일성 지속이 필요하고요. 혹시나 의식이 깨지면 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는 퇴행을 무시하고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이에요. 대소변 가리기입니다. 두 번째 줄, 대소변 가리기는요, 유아기의 발달 과업인 대소변 가리기 훈련은 18에서 24개월경에 이루어집니다. 야간 소변 가리기는 4에서 5세까지 늦어도 정상이고요. 배변보다 소변 가리기가 조금 더 늦습니다. 밑에 배변 훈련은 아동의 신체적 정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준비가 안 된 미숙한 단계에서 강압적으로 배변 훈련을 시행할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훈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배변 훈련하기 전에 준비입니다. 신체적 준비. 항우가 조인근은 대부분 18에서 24개월에 수의적으로 조절이 되고요. 소변은 2시간 보유할 수 있을 때, 옷 벗기가 가능할 때, 변기에서 5에서 10분간 앉을 수 있을 때. 정상적 준비는 대소변이 급함을 인식할 때, 가족이나 또래의 배변 습관에 호기심을 가질 때, 대소변을 보내는 불편감을 느낄 때. 부모 및 아동의 준비 상태는요, 두 번째 줄, 이사, 동생의 출생, 이혼 등과 같은 환경적 변화나 스트레스가 없는 시기에 시작하도록 합니다. 또 환경적 변화나 스트레스 시에는 퇴행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102페이지, 103페이지 넘어가고 뭘 보시면 되냐면 104페이지 볼게요. 악몽과 야경증 비교 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몽은 수면의 후반부 REM 수면에서 발생하고요. 꿈이 가장 많은 새벽녘에 발생합니다. 야경증은 수면의 전반부에 발생하고 난 REM 수면, 깊은 수면에서 발생을 해요. 악몽은 무서운 꿈으로 잠을 깨는 겁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꿈에 대해서 기억을 해요. 야경증은 수면 중에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몸 동작이 커지나 아동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악몽은 다시 잠들기가 어렵고요. 야경증은 되게 빨리 잠이 듭니다. 악몽은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인식하고 안심하고요. 야경증은 주변 사람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비교해서 보시고요. 자, 그다음 104페이지 맨 밑에 학령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성장통, 아까 얘기했죠. 학령기 아동이 흔히 경험하는 성장통의 원인은 근육보다 골격의 성장이 빨라 뼈를 싸고 있는 골반이 늘어나서 주의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골격 성장이 지속되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과도한 운동을 피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뼈와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05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잠깐 성장통 나오죠. 이거 앞에 했던 거 똑같은 겁니다. 한 번 더 체크해서 다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학교 공포증 나왔습니다. 학교 공포증은 아동이 학교 가기를 거부하고 학교와 관련된 경험에서 오는 심한 불안과 공포감 때문에 학교로 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이 힘든 결과로 정신적 혹은 신체 증상, 대부분 복통이 많이 사라지는데요. 집에 있으면 사라집니다. 밑에 보시면 담당 교사에게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나가고 가급적 빠르게 학교로 복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쭉 넘어갈 겁니다. 108페이지 볼게요. 자, 108페이지 보시면 아동의 행동과 정서장애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ADHD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진단 같은 경우 두 번째 줄 12세 이전에 나타나야 되고요. 두 가지 이상 환경에서 관찰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ADHD 아동 치료는 지속적인 약물 요법 위주로 하시고 비약물 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아동기 우울장애 한번 보시면 아기가요, 이렇게 우울증이 있는 것은 아동이 이전과 비교해서 쉽게 짜증을 내거나 인내심이 없어지는 행동을 하는 경우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0장애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자, 109페이지 보시면 신경성 식욕부진은 섭식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정상 영양 상태로의 회복. 자, 그럼 두 번째 신경성 폭식증은 폭식 사건이 특징적으로 반복되는 섭식 장애이고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폭식 행위 후에 체중 조절을 위한 보상 행동으로 구토를 한다든지 부적절한 운동을 계속한다든지 이런 되풀이 되는 거고, 유분증 같은 경우는 4세 이상 아동이 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변비를 유발을 하고요. 치료는 대변 실금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 그다음 윤효증은요, 방광 조절이 가능한 연령의 아동이 의도적 또는 불수의적으로 주로 옷이나 이불에 소변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 치료 방법은 행동요법과 약물 치료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111페이지 2번 아동병동 환경에 박스 7-2 보셔야 되고요. 아동에게 적합한 병동의 환경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박스 7-3 입원실 준비 박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113페이지에 박스 7-5 입원 사정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박스요. 제가 수업할 때 다 언급해줬던 거 위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15페이지 표 7-2 아동의 통제력 상실의 관리 방법 제가 언급한 거 위주로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116페이지 한번 보시면 4번 맨 밑에요. 입원 아동과의 의사소통 보시면 영아는 일겠죠? 비언어적, 유아는 비언어적. 학령정기는 의사소통은 아동에게 초점을 줄 것, 학령기는 모든 것에 대해 이유와 설명을 요구한다 하는 거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117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은 어떻게? 간호사는 청소년의 정체성을 예측해서 원만한 의사소통을 해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18페이지 보시면 아동과의 효율적 의사소통 그 부분 쭉 다 보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 그 밑에 발달 단계에 기초한 의사소통의 원칙, 그 표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에 박스 7-13 낙상 예방표 읽어보세요. 제가 언급했던 부분 있습니다. 쭉 보시고요. 그 다음 쭉 넘어가요. 123페이지에 투약 안전수칙의 7라이트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약물 용량, 시간 투여경로 대상자, 기록 교육 7라이트. 자, 그 다음 맨 밑에 박스요. 나이에 따른 투약 지침 비교해서 보세요. 제가 언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박스를 보세요. 자, 그 다음 125페이지 보시면 통증에서 통증 사정 도구 거기 박스에서 뭘 보시면 되냐면 안면 척도, 그죠? 제가 아까 언급한 거 안면 척도, 시각 상사 척도, 그 다음 126페이지 숫자 척도를 보세요. 자, 그 다음 쭉 넘어갑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표 7-9 기본 소지품 가이드라인, 소아 영아 부분 보셔야 돼요. 무반응, 무호흡 혹은 심정지 호흡, 가슴 아파, 기도유지, 인공호흡, 최저 분당 100에서 120회, 가슴 두께 최소 3분의 1 이상, 가슴 압박 사이에는 완전한 가슴 이완, 30대 1인 구조자일 때, 2인 구조자, 의료자일 때는 15대 2. 요거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물로 인한 기도 폐쇄 제거 보시면
밑에 반응과 의식이 있는 영아의 기도 폐쇄는 등 두드리기와 가슴 밀어내기, 반응과 의식이 있는 아동 1에서 8세는 하임리 입법. 그래서 어떻게? 등 5번, 그 다음에 뒤집어서 흉부 압박 5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130페이지의 첫 번째 프로이드 심리성적 발달 이론, 제가 아까 수업할 때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온라인에 찍혀 있습니다. 그 부분 박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도 박스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131페이지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도 제가 언급한 부분 박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5번 보실 필요 없고요. 132페이지에 6번 언어 발달에서 0에서 12개월 옹알이가 언제 한다는 거, 12에서 18개월에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쓴다는 거, 그 2세에는 몇 개의 단어를 말한다는 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아동 건강 간호 부분에 제가 리뷰를 이렇게 거의 1시간 20분에 걸쳐서 쭉 달아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뷰 보시고 그리고 앞에 영상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좀 인지를 하시고 시험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